슬럼한 나의 투쟁을 쓴 게 아닙니다. 서울구치소 503호 벽지에 기록되고 있는 나의 투쟁도 있습니다. 더럽고 춥고 좁은 곳에서 기본권을 억압받는 대한민국 인권의 아이콘 박근혜를 해부합니다. 뉴스 관장.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힘들어 보이세요, 왠지. 예. 우리 이승원 평론가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감옥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아직은 안 가봤습니다. 네. 가려면 좀 화끈하게 가야지. 박근혜처럼. 잡범으로 가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큰 거 한번 해먹고 갔다 오는 게 어떨까? 혐의 한 18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네. 예.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렇습니다. 네. 18개 혐의로 사실 박근혜 그렇죠.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됐죠. 네. 예. 18개가 다 유죄가 되면은 전과 18범이 되는 겁니까? 전과 그 계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나? 하나요? 18개를 묶어서 전과 1범이라고 하면은 너무 약하다. 사실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 한 건으로 1범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러네요. 예. 그러네, 진짜. 18범이 되겠죠. 전과 18범. 예. 무죄가 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재판하는 거 보니까 네. 아니 저 재판 담당하시는 재판부 우리 판사님들이 다 보살이 될 거고 지금 몸에서 사리가 나오고 있다는. 네. 돌아가시면 사리가 발견될 그런 수준인데 와 세상에 대단하죠. 저는 이 재판정에서의 투쟁은 그 뭐랄까 변호사가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 예, 아무리 깡이 있어도 말이죠. 법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유영아 변호사인가요? 네. 예, 네. 이 양반이 말이죠. 살아서 못 나오게 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을 물을까봐? 그렇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살아서 못 엑스맨으로? 나오게. 그렇지. 네. 박 전 대통령 앞에 가서는 막 좋은 말 해주면서 가까이 이건 부딪히셔야 됩니다. 네. 세상 곧 바뀝니다. 그때만 좀 네. 고생하시고 네. 그 지금 가오가 있는 건데 가오를 지키셔야죠 하면서 재판부한테 네. 최대한 충돌하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살아서 못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술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다가 프리즌 브레이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사상 초유의 탈옥 사태가 그건 나 이제 인생을 다시 살겠다 하면서 이제 예. 16년 동안 이제 체력 단련을 하고 그렇지. 감방의 모든 구조를 알아낸 다음에 김평호 변호사가 몸에다가 문신을 하는 거죠. 감방 구조를 그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연애 때 보여주는 겁니다. 그 화장실 그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를 계속 계속 그 확장을 시킵니다. 네. 계속 풀어가지고 하수구를 통해서 이렇게 네. 탈출하는 시나리오. 네.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우리가 탈옥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난 주간 구속 연장에 대한 그야말로 투쟁 선언, 전면전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좀. 완전 이제 전선 확대이기도 하고 뭐 확대이자 아예 색깔 자체를 바꿔버렸죠. 그동안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억울하다는 얘기는 계속했지만 어쨌든 법정 투쟁을 통해서 자기의 결백함을 입증하겠다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사실 안 될 거라는 걸 누가 봐도 알잖아요. 유영아 변호사가 그동안 도대체 어떤 식으로 주입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안 된다는 건 아마 유영아 변호사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영역을 확장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역으로 다시 끌어내가지고 사람들 뭐 결집하라. 그리고 뭐 옥중 메시지도 보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6일 날 사실 재판받는 사람이 재판부 당신들 못 믿겠다. 너한테 다 맡긴다.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포자기 아니면 제대로 싸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자포자기 할 사람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판이 이런 거예요. 형량이 세게 나오면 세게 나올수록 박근혜의 어떤 그런 정치보복이다라는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지. 십자가가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 뭐 20년형 뭐 혹은 무기형 이렇게 나오면은 박근혜가 그만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만한 형량이 나왔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박근혜를 저런 식으로 너무 세게 정치 보복하는 거 아닌가? 라는 논리에 힘을 실어주려고 이 재판 인정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괘씸한 짓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인데
그렇지 않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 가땅차는 생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씨 생각이. 예. 그리고 뭐 저는 이게 뭐 처음부터 애초에 박근혜 씨는 재판을 뭐 현명하게 돌파할 전략이 없었잖아요. 없지. 그냥 보면은 오늘만 사는 것 같아요. 오늘만 사는 거. 네. 자기가 여기서 몇 년 살지에 대해서 어차피 오지 않은 거잖아요. 미래라는 것은. 기시감이 있는 게 말이죠. 뭐냐면 2012년 총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서 출마했습니다. 총선 후보로. 그때 이제 상대 후보로 손수조. 그렇죠. 새누리당에서 손수조 후보를 내세웠어요. 20대 여성. 그러니까 거기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은 부산에서 이 사실상 지역당이자 그 새누리당이 홈그라운드인 이곳에서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됐다. 네. 이 광을 팔지 못하게끔 그 상대 후보를 최약체로 갖다 앉힌 거지. 네. 완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렸죠. 그렇죠. 그 승리의 의미를 반감시키려고. 마찬가지로 이번 그 1심 판결의 결과의 의미를 최대한 흠결내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 포기 선언, 변호인 집단 사퇴 이런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뭐 저쪽 진영에서는 또 승부사적 기질이 보였다. 승부사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단어를 썼네요. 네. 감옥까지 들어간 말도 안 되는. 승부사는 제가 생전에 처음 본 그런 승부사입니다. 뭐 승부를 하다 보면 감옥에 갈 수는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뭐 승부에 가닥이 있어야지 이게 뭐 밑도 끝도 없는. 그리고 이제 근처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나 조력자들을 또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라서 무슨 유엔에 제소를 하고 그 뭐. 저는 그게 이게 일단 처음부터 성격 규정은 정치 보복이라고 해놓고 자기가 받는 이 모든 앞으로 그게 5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그 구형은 알 수 없으나 그 자체를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나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보복이다라는 건데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엔에 가서 제소를 하고 지금 변호인단들 다 이제 사임하게 하고 홀로 막 그 걸석 재판을 거의 받을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그게 자기 머리에서 나왔을까? 누군가의 또 코치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예전엔 최순실이었다면 지금 최순실은 같이 갇혀 있으니까 못할 테고 누군가가 있을 텐데 과연 혼자 결정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유영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생각 혹시 누군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영아가 평생 살게 하려고. 엑스맨으로. 그렇지. 평생 살게 하려고. 못 나오게 하려고. 나중에 무슨 뭐 장례위원 이런 거 이름 하나 얹히겠지 뭐. 그게 아니겠는가. 지금 만난 사람은 유영아랑 윤전추 행정관 그 두 명이라고 하는데 모르죠. 그렇다고 유영아 변호사가 그 사람은 어쨌든 자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전의 반전, 뭐 반전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이런 황당한 장면들을 유영아 변호사 머릿속에 나왔을까 잘 모르겠어요. 제 직감으로도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그렇게 거물급처럼 보이지 않아서 이러면 반전이다. 이명박. 이명박이가 연합한다. 얼마나 놀라셨는지 정치보복 프레임에 사실 박근혜 씨가 얹혀서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보복 프레임이 조금 먹히는 건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 25%? 요 정도 나와요. 자유한국당 그 홍준표 후보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요게 박근혜 씨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거기라도 얹혀가는 게 좋은 거고 이제 졸지에 이명박근혜가 됐어요 또. 그런데 한 트랙이 돼서 저는 혹시 이명박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면은 홍준표가 지금 이 국면에서 친박을 쫓아내지 않죠. 뭐 홍준표가 물론 MB하고도 친하지 않은 건 아는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절대 자유한국당에서 뭐 서청원, 최경환 반발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전국에는 쫓겨납니다. 이제는 흘러간 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25를 안 뺏기려는 거죠. 홍준표는 내가 주인이야. 어쨌든 지금 뭐 MB하고 박근혜가 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럴 처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반전일 것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반전이다. 그 MB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종양인데, 내가 종양인데, 내가 암까지 끌어왔느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최순실이 코치하지 않는 건 확실해요. 저는 박근혜 주변 사람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은 최순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반이 그 장시호가 증언을 했지만.
네, 링겔 주사를 맞아가면서까지 예, 정부의 문건을 검토하고 네, 뭐 잠도 잘 못 자가지고 막 호소를 했다는 최순실 씨가. 국정 운영하시느라고. 예. 네. 그래서 최순실이 뭐 작년 이맘때죠. 10월 말에 귀국해가지고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네. 박근혜는 제압당한 겁니다. 네, 그 주변에 머리 잘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유능하다는 표현보다는 네. 박근혜 코드에 가장 잘 맞는 이 말하자면은 컨설턴트. 네, 그게 유능한 거죠. 그게 유능한 건가? 네, 유능하다기보다는 그리고 박근혜 어쨌든, 수준에 맞다 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될까? 뭐 예 그러시고요. 너무 하고 계신데요 지금. 네, 너무 두둔한 경향이 있어. 누굴 두둔해요? 어? 누굴 두둔해요? 당신이 최순실을 유능하다는 것이 가치 판단에서 옳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응? 네. 유능 말고 다른 적합한 단어가 이명박은 없을까? 4대강 공사에서 유능했죠. 강을 파듣기는 데서. 네, 그런 거죠. 유능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네.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론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저 김수민이가 방금 네. 한 말 MB는 유능하다. 이 따옴표 딱 커터 달아가지고 어디 제목으로 뽑아봐. 그럼 당신은 친 이명박계가 되는 거야. 아니죠. 그러면 내가 본 후배 사람들은 평론가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네. 그러지 말라고 점잖게 충고를 하면은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능하다가 가치 판단이고 같은 편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잘못된 여론 지형과 담론 지형을 만들어 온 것이 바로 김용민과 같은 노후 평론가라고 합니다. 조선일보한테 당한 거야. 그래서 최장집이 그거 알아야지. 사람 말이야. 네. 그래서 조선일보의 그 당시 이한우 논설위원 같은 그런 평론가가 되겠단 말입니까? 나는 이한돈. 한우보다는 네. 한돈. 이한돈을 합시다. 네. 그렇게 합시다. 뭐 네. 끼어들 틈이 없다 진짜. 네, 뭔 얘기하다가 네. 네, 뭔 얘기를 한 거예요? 하여튼 최순실이 잡혀 들어가면서 박근혜 쪽은 사태를 이렇게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을 못하고 그냥 뭐 기분대로 질렀다가 나오는 대로 했다가 예, 뭐 비장미에 취했다가 스스로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작년 10월 말 이제 드디어 그 촛불혁명 1주년이 돼가는데 10월 26일 날에 이제 박근혜 씨가 국회 가가지고 그때 개헌을 제안했어요. 네네. 근데 그날 밤에 JTBC가 태블릿 문건을 그렇죠. 공개했고 네. 그 이튿날 오후에 박근혜가 뭐 사과에 네. 기자회견 뭐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일방적인 녹화를 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불길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촛불 집회가 열리게 됐고 매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촛불혁명으로 이제 비화가 됐고 그 와중에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초기에 박근혜가 아예 사퇴를 했다면은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직을 사퇴하는. 네. 그런 각하 이 정도면은 뭐 대충 뭐 사과한다고 수순다고 될 문제 같지 않습니다. 그냥 네. 사퇴하시죠. 네. 이런 제언을 한 참모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박근혜의 최대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참모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나도 가늠이 됐거든. 요거는 사퇴 말고는 답이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11월 말로 이거는 뭐 사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1월 나는 무슨 3월 10일에 쫓겨났지. 사퇴할 것이라고 네, 완전 생각하셨어요? 틀렸어요. 그 당시에 김용민 관장이 12월 말 하야. 네. 네.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달력을 음력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니, 그 처음에는 12월이라고. 네. 미국 동부 시각을 해가지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벌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때 음력으로 바꾸고 그레고리력으로 바꾸고 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만은 예 그래요. 근데 사퇴를 안 하더라고. 네.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없나? 근데 사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박근혜 씨가 3월 10일 날 그때 이제 탄핵이 네. 확정된 거 아니에요? 파면이 확정된 거 아니에요? 네. 그 텔레비전 볼 때 말이죠. 그 이정미 재판관 대행이 재판소장 대행이 이제 판결문을 읽을 때 주문 읽을 때까지 자기는 각하 또는 기각될 줄 알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뭐 파면한다 이게 나오자마자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5단 케이크 만들고 있었다는 설도 있었잖아요. 글쎄 말이야. 네, 이게 네. 뭐야 이게. 아니 그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10월 29일 날 그 첫 집회부터 저는 계속 나갔었거든요. 그땐 동아일보 첫 집회로 앞에서. 나가셨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4일 날 태블릿 PC가 보도가 됐고 그 전에 이제 좀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개헌을 뜬금없이 국회에 나와서 집어들었잖아요. 박근혜 씨가. 그래서 모든 이슈가 다 이제 개헌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바보가 된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25일인가 잠깐 뭐 사과 비슷한 거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29일부터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막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이다 발언이다 해서 짤방 돌아다니고 이럴 때였어요. 아, 제가 그 때문에 엄청나게 그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 왜요? 그때 이제 그 최순실을 향해서 근본 없는 여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관장님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근본 없는 사람이다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근본 없는 여자라고 하니까 이 여혐 발언으로 이제 인식이 됐던 거지. 뭔가 홍준표와 뭔가 겹쳐지는 분위기인데요. 나는 그 근본 없는과 여자는 따로 떼어서 봐야 된다 이랬다가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먹었었어요. 예. 근데 김수민이도 그 비난 대열에 동참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비난했었어요? 네.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제가 그 포스팅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막 씹으려다가. 근데 그때 이재명 시장이 처음으로 하야 얘기를 하니까 뭐 일각에서는 야, 좀 과격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당연히 하야 해야지 그 하야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사람 있었거든요. 김용민이가 먼저 얘기했어 사실은 10월 26일 이전에. 6일 이전에.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집회 현장 보면은 이제 그 기억이 나요. 그때가 날씨가 꽤 좋았던 것 같고. 네. 저 왜 기억나냐면 그 누군가가 촛불을 들었는데 그때 제 머리카락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어떤 분을 같이 갔는데 그때는 이제 제 이름이 숙현이었으니까 숙현 씨 머리카락 타는 것 같은데요. 머리카락 봤더니 진짜 끝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 때문에요? 네, 지나가는 사람이 제 머리카락을 건드렸는데 저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몰랐고 제 3자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길었기 때문에. 근데 지속적으로 탄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면서. 2초 정도 타고 있는데 끝에 머리여서 좀 뭐 머리카락이 기니까 뭐 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이재명 시장의 그 사이다 발언 때문에 소위 말해 떴잖아요. 엄청나게 그 이재명 시장이. 그래서 그때 하야 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때 하야만 했어도 지금 이 모진 꼴 안 당할 텐데 바보같이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 10월 29일과 3월 10일이라는 게 그게 큰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결단을 내렸으면 뭔가 완전 국면 자체가 달라지는 건데 뭐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네. 날짜가 묘한 게 10월 26일 박근혜 씨가 아무 일정이 없습니다. 네. 청와대 안에서 두문불출했던 날이거든요. 네. 저는 정치적으로 사망했다. 아버지 돌아가신 날짜에 하필이면. 네, 그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11일에. 그 퇴거시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죠. 전 정치적으로는 10월 26일 날 사망했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도 사실 박근혜 씨는 절묘해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18과의 인연이 너무나 강하고요. 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네. 근데 4월 16일이 그 구속 연장 기간 만료일 아닙니까? 예. 이것도 상당한 어떤 뭔가 그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만큼 또 박근혜 씨를 둘러싼 이런 정치적 어떤 그 맥락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냥 뭐 영험하기까지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미스 프레지던트라는 영화 제가 그 시사회 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봤는데 한번 꼭 보십시오. 주인공이 누구죠? 주인공이 이제 주연 박정희, 박근혜, 유경수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들 동의 전혀 구하지 않고. 다큐죠. 다큐로. 다큐 영화인데 근데 이제 거기에 두 분이 나와요. 두 분이 나오는데 한 분은 이제 청주 사는 분이고 다른 한 분은 울산인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따져보지 않았는데 이 두 분은 뭐 요란한 박사모 막 뭐 몽둥이 들고 나오고 막 아무나한테나 욕 퍼붓는 그런 박사모. 물론 그런 박사모도 영화 중에 나옵니다만은 두 주인공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박근혜가 막 탄핵으로 궁지에 몰리고 그렇게 해서 파면 국면으로 갈 때 그냥 한숨 쉬면서 눈물을 흘리고 조용히 그만 얘기합시다 이러면서 쓸쓸한 모습을 보이는 저는 좀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 할아버지 청주 사는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박정희 초상화에 사배를 합니다. 왜 사배를 하죠? 뭐 임금에게 한 4번 절한다고 하더라고. 이 자기한테 마음속에 임금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왜 교회에서 사도신경 외우듯이 국민교육원장을 건설하는 거야.
진짜예요? 그 긴 걸? 이거 너무 길더라고. 네. 그걸 다 외우는 거야.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점점점점. 아이고. 예. 근데 그분이 그렇게 너무나 네. 슬퍼하는 모습. 그러면서 하도 답답해서 서울역 광장에서 박사모 집회 막 폭력을 선동하고 김대중 노무현을 씹어대는 이 네. 집회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찾는 거야. 그 얼굴의 표정이 뭐 진짜 10시간 기도하고 네. 드디어 그 응답을 받은 그 교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저 그거 보면서 말이죠. 좋네요. 이분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렇게 나중에 영화사가 이제 네. 그 뭐 멘트를 요구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박정희 시대에 자기를 그냥 부속물로 헌납한 예. 박정희 시대를 자기와 일체화한 분들. 그래서 나를 국가에 헌납한 분들. 예. 이런 분들로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분들 진짜 계시죠. 꽤 많이.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가 곧 자신의 정체성과 자긍심이야. 그렇죠. 그런데 박정희 시대가 부정당했다? 혹은 그의 딸 박정희의 딸이고 유경수의 딸인 우리 시대의 그런 딸이자 계승자인 박근혜가 저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한마디로 자기의 정체성도 부정당하는 이분들 뭐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이 쇼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자기를 국가에 헌납해버리는 이런 것에 수긍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구미가 우리 네. 김수민 전 의원의 본 거지 아닙니까? 그 구미가 많이 나와요. 그 영화에. 그렇겠죠. 생가가 있고 하니까. 네, 거기서 네. 이제 그 민주노총 인사들이 와서 박근혜 퇴진 팻말 들었을 때 와, 이 박사모 분들이 달려와가지고 작년에 그 행사 때 좁히는 걸 보니까 살기 어린 눈빛으로 그때 어떤 스님이 있는데 그 혹시 영화에 나온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영상에는 보도가 스님 됐어요. 나와요. 스님 나와요. 스님이 막 울면서 우는데 눈물은 잘 안 보여. 하여튼 우는데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나오는 유경수 여사랑 그 달력을 넘겨요. 뒤로 넘기는데 침 발라서 막 넘겨요. 그게 나와 영화에 그게 나와. 그분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쪽 스님. 친박 스님인데 그걸 막 이상하게 침 발라가면서 이렇게 달력 울면서 넘겨요. 그래서 이게 뭐야? 무슨 퍼포먼스인가요? 참 그 되게 어렵네. 웃기는 게 그 동네가 구미시 상모동이라는 동네인데요. 이게 진짜 한국 사회에 성장 과정을 응집해서 보여주는 동네입니다. 이 상모동이 박정희 생가가 있지만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 외지 출신들도 많고요. 이쪽 동네에서 2016년 총선 때 박정희 생가가 있는 동네에서 그러니까 경상북도로 비춰봐도 새누리당 지지율이 훨씬 작게 났어요. 그러니까 45%? 이 정도 났어요. 구미 평균보다도 더 낮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다녔던 상모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요 동네는 더 낮게 나왔어요. 39% 새누리당 지지율이. 근데 한 가지의 함정은 있어요. 기독자유당이 7% 나왔어요. 교회가 있다 보니까. 와, 대단한데?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표를 좀 쪼갰겠죠. 근데 그 동네가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도 떨어지는데요. 다른 그게 시골 외지 지역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 건가요? 외지 출신의 젊은 인구들이 근데 그 지역에 많구나. 그 상모교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2013년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됐을 때 그 해에 박정희 추모 예배가 있었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는데 나들목 교회라고. 나들목 교회가 같은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서울 나들목 교회는 박원영 목사라는 사람이 담임하는 곳입니다. 또 다른 좋은 나들목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박정희 초상화로 가리고 거의 박정희 그 찬양 예배가 돼버렸어요. 십자가를 가려요? 가렸어요. 그래놓고는 박정희는 기독교인 아니거든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발전에 공헌했다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 한번 좀 소개해 보자면은 박정희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고요? 아니었어요. 맞아요. 교회는 다녔다고 그러지 맞아요. 기독교인이에요. 아니야. 박정희의 그 성장 과정에서 중대한 의식을 끼친 교회가 상모교회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렸을 때 잠깐 다닌 거. 그걸 그런 식으로 잠깐이 아니에요. 잠깐이 아니고 뭐 이렇게 피아노 치고 찬송가도 부르고 했다는데.
아니 근데 그 이후에 그런 삶을 살았냐 이거야. 원래는 불교인으로 다 알려져 있고요. 불교는 더 아닌데. 불교인가요? 아니에요. 박정희 불교. 그럼 그냥 종교 한 5개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 중에 한 명 아닐까? 정치인은 이제 사실은 종교가 이제 개분리가 아닙니까? 개신교, 불교, 유불천이라고도 하죠. 다 기도 열심히 하시던데. 근데 아니에요. 박정희는 절대 기독교인 아니고 기독교인 아니라고도 다들 인식하고 있어요. 또 교계에서도. 일단 교인도 아니면서 저 박정희를 기독교로 엮으려고 그래. 저는 박정희 나름 그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근데 가장 교계에서 인정 안 하면 불교보다는 개신교에 가까워요. 이건 확실해요. 가까운 거하고 교인하고는 다르지. 알겠습니다. 일단 팩트 체크 반성을 좀 해야 돼. 우리 수평론가 막 찔러대는 건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난 아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하여간 거기서 그 교회에서 기독교 발전에 공헌한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우리는 뭐 하나 하려면 되게 오래 걸려. 국가적인 절차예요. 국가조찬 기도회를 창립했다. 근데 이게 뭐 박정희 대통령이 창립한 게 아니라 교계가 한 거예요. 김준곤 목사라고 해. CCC 있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신앙 전력화라는 친필 휘호를 군대마다 하달해서 군포구마에 공헌했다. 휘호 써줬다고. 이것이 뭐 군포구마에 공헌했다. 그리고 한국 대학생 선교, 여기가 바로 CCC인데 이 CCC 회관을 설립할 때 부지를 제공했다고. 그리고 뭐 새마을 운동이 성경적이다.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성경적이라고요?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뭐 예언서에도 나오고 나중에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가난한 자를 부하게, 눈먼 자를 보게,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이게 무슨 새마을 운동하고 뭔 관계가 있냐? 그냥 잘 살아보세요. 뭐 그게 엮여 있다고. 그리고 또 이제 구미 상모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구미 상모교회에서 주일학교 생활을 하고 고향 방문할 때마다 예배한 것. 뭐 그리고 구미 상모교회 건축할 당시 300만 원의 건축 헌금을 낸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그리고 기독교에 지금 그러니까 상모교회에서 무슨 동아구연 대회 나왔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예로 들었는데. 어릴 때. 지금 기여도에 대해서 쭉 나열한 거. 이게 무슨 기여도야? 그냥 뭐 저기 어렸을 때 교회 잠깐 다녔다 이 정도인데. 하여간 참 여러 가지들 하시네요. 엮으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는데 그래놓고는 또 그 집회에서 박정희 추모 예배에서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하라면서 독재했다. 하나님도 독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독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 설교 한 목사가. 그렇죠. 정말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렇게 박정희가 만약에 진짜 교인이었다면은 개신교계가 가만 안 놔두지. 거의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 다음으로 이렇게 숭상했을 거예요. 확실한 교인이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엮은 거 보면서 아이고 박정희를 그냥 하나님으로 모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보게 됐고요. 그 저기 김종필 씨가 그때 이제 로마서 13장 이제 갖고 또 어디 집회 가서 또 한마디 했던 것이 두고두고 지금 교계에서는 김종필의 흑역사로 꼽고 있어요. 뭐냐면 뭐라 그랬는데요?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라. 이게 로마서 13장 1절에 나온 거예요. 이거를 말하면서 당시 교계 안에서 이제 박정희의 독재를 비판하는 그런 인사들을 막 매도하는데 그 용도로 갖다 쓴 거죠. 모든 권력에게 순종하세요. 한번 성대모사로. 모든 권력에게 닥치고 순종하세요. 로마서 13장.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그 진보적인 뭐 NCC라든지 뭐 그 감리교 기장 독재 비판하는 예장 사람들. 그 이런 비판적 목사님들 이분들을 그야말로 뭐 횡령으로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람으로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해서 감옥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박정희 씨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어디까지? 그 상모교회 얘기하다가 나왔습니다. 그 참 박근혜 씨를 보면서 그 유경수 여사에 대한 애틋한 마음, 박정희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총합이 돼가지고 박근혜한테 투영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자신의 삶의 어떤 그런 존재의 의미를 박정희 시대하고 일치시킬 수 있을까? 전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웠고 우리 어른들 중에 그렇게 진짜 그 탄핵이 결정되고 파면이 결정됐을 때 땅을 치고 우는 할머니 모습 보면서
제가 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자기한테 그런 형이 떨어져도 저렇게 울까 싶은 그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그렇게 형량 받아도 아마 네. 그렇게 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교화된 것 같아요. 뭐 박근혜, 박정희는 일종의 종교화된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네, 뭐 제가 또 지금 뭐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여담처럼 그렇지만 박정희가 집권기 내내 이순신을 막 성공하는 작업에 이렇게 국가 예산을 많이 쓰고 또 동원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왜 이순신을 갖고 자꾸 그랬을까? 이순신에게서 국가를 지키는 군인. 무관 뭐 이런. 바로 이제 개념으로. 박정희 자기 힘을 디졸브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그러니까 세종은 안 되니까. 응? 세종은 안 되니까 이순신으로 뭐 이런 건가요? 세종을 해도 되는데. 무관이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세종은 좀 온화한 이미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네. 이미지가 안 겹치니까. 여자 관계로 보자면은 세종이 좀 더 가까운데. 그때는 왕조고. 네. 약간 그래서 그때 그 목사들 중에는 일부 목사는 막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순신을 막 찬양하고 그랬었어요. 아니 기독교하고 이순신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또 교회에서는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네.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 이런 얘기하고 다니던 때였는데. 네,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 광화문의 이순신 동상 그게 언제 세워진 거죠? 그 왠지 박정희 때 아닌가요? 그때인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얘기가 그리고 되네요, 동상이 그러면. 좀 이상한 게 비율이 안 맞죠. 칼 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일본 군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얘기 뭐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음모론으로는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이게 김영하 씨 소설의 한 소설의 모티브가 돼서 이제 그쪽 방면으로 미쳐버린 이제 소설 그 주인공의 친구의 이야기를 다룬. 네, 그래서 막 동상에 올라가서 막 소동을 피우고 막 이런 그런 줄거리 소설도 있어요. 그래요. 그 또 박정희가 그래서 저기 이제 친일군인이라는 이미지를 털기 위해서 그렇게 이순신을 차용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현충사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이 현판 떼어내고 자기 이름으로 이제 자기 글씨로 자기가 쓴 붓글씨로 광화문, 현충사 이렇게 썼지. 전국 각지에 그랬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한신대 김준혁 교수라고 이분이 이제 수원시 학예연구사. 학예연구사. 예. 이거 했을 때 박정희가 쓴 수원의 어떤 현판을 떼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뗀 게 그냥 물리적으로 뗀 게 아니라 뭐 절차를 밟아서.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뽀갠 사람도 있습니다. 뽀갠 사람. 네. 충청도 사시는 분인데. 이제 박정희가 붙인 것도 그 나름 뭐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겠지만은 복원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조대왕이 쓴 걸로 이제 교체를 하려고 했더니 그 박정희의 제자들이 문경초등학교 제자들이 달려와가지고 김준혁 교수를 붙잡고 눈가를 뽑으려고 했어요. 참. 저번에 그 얘기 하신 것 같아. 네. 그 이순신 성웅화는 이런 의도도 있어요. 그 박정희에 반대하는 뭐 재하 지식인이나 야당 정치인이나 이쪽을 당시에 이순신과 대비되는 나약하고 무능한 벼슬아치들에게 이입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봐요. 심지어 야당 지도자들을 원균에게 비유하기도 뭐 그러기도 하고.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 깔려고 할 때 저들은 반대했다 원균처럼 이러면서 정말 웃깁니다. 독재자가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매뉴얼대로 따랐네요. 누구를 이렇게 종교화시키면서 누구를 적대적인 세력을 만들고 이 두 가지는 기본 옵션으로 해야 되잖아요. 독재를 하면. 그렇죠. 박정희는 스스로 그렇게 이순신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싶어 했는데 박근혜는 뭐였을까? 그 일베들이 한동안 그랬거든요. 그 겨울 왕국이라는 영화가 있었나? 네. 겨울왕국 있었죠. 내리고. 네, 거기 저 공주 이름 뭐지? 갑자기 엘사 공주. 일베에서는 엘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그때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떠서 막 그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막 추모 열기가 또 막 드높아질 때 그때 일베에서는 외국 영화로 겨울왕국 보는 엘사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나이는 말년에는 이제 그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바로 프랑스의 여왕, 프랑스의 왕비 누구죠?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안통아네트 이렇게 이제 비유가 돼서 엘사는커녕 마리 앙뚜아네트로 결론이 나는 이런 참 비참한 상황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한국의 그 엘사가 되고 싶었는데 한국의 마리 앙뚜아네트가 됐어요.
마리 앙투아네트도 알고 보면 뭐 이렇게 다른 구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실제로 뭐 아니 빵이 조금은. 모자라면은 뭐 고기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케이크 먹으면 되지 뭐 이거. 근데 본인이 안 했다고 그 사람이 안 했다고 하죠. 얘기도 있어요. 그게 뭐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매스미디어도 더 없을 때고 혁명 상황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죠. 네, 그보다도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마리 앙투아네트보다도 네, 그보다도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요. 지금 마리 앙투아네트가 감옥에 들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씨가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말이죠. 지금도 자신이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영도력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서도 나의 어떤 지지자들이 막 규합되고 네. 또 그렇게 해서 전국에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투쟁 동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총동원령을 내린 거 아니에요. 지난 주말에 조원진 무슨 당이죠? 대한애국당. 아직 단식 중이신가요? 아니 이제 오늘 실려갔어요. 오늘 실려갔네요. 실려간다고 단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링겔 정도 맞고. 아니 뭐 하여튼 실려가면 다 이제 끝나는 걸로 사실상 이제. 끝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말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단식하고도 말이죠. 열흘 넘었는데 오래 버티셨더라고요. 그 아우라가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래 비주얼이 똑같다는 뜻인가요? 똑같진 않아요. 살짝 빠진 것 같긴 한데 근데 10일 단식한 걸로 보기에는 제가 한 닷새 단식했거든요. 저 총선 출마했을 때 국민들한테 좀 뭐랄까요 좀 측은한 모습으로 비춰주려고 한 닷새 단식했는데도 제가 봤을 때도 놀랄 정도로 빠졌어요. 몇 킬로 빠지던가요? 안 쟀는데 턱선이고 뭐고 이건 뭐 진짜 물만 드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3일만 해도 많이 바뀌어요. 하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하여간 낙선된 걸 알고 바로 갈비를 먹었습니다. 소화가 너무 잘 되던가요? 잘 넘어가대요. 잘 넘어가. 그러니까 단식 투쟁하는 척하면서 몰래 먹으면 건강 더 상합니다. 작살나요. 그 예전에 누구 보름달빵 뒤에서 먹었다는 YS. 예. 그랬을까요? YS. 아니 근데 문성근 선생이 확인했대요. 그게 문익환 목사가 보셨다는 게 맞대요?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말하자면 위로 방문을 갔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보름달빵을 그게 진짜라고요? 드셨다는 거야. 그래서 한참 나왔었죠. 근데 건강이 많이 상해 보이던데 그 단식 때. 그렇죠. 근데 저 굉장히 장기간 또 단식한 거니까 내내 먹었겠어요. 어쩌다 이제. 잠깐. 뭐 빵도 뭐 질이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닐 테니까. 들어갔는데 이제 빵을 드시니까 놀라셨지. 그래서 도리어 YS가 더 흥분했다는 거예요. 노크도 안 하고 들어.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저는 비웃는 게 아니라 정치인은 정말 그래요. 또 시작이야. 김용민 정치학 나왔다. 밀고 나가야 된다. 뭐 얘기하려고 그러죠. 안 된다니까. 안 해도 했었어야 된다. 그렇죠. 하여튼 지금 드리는 얘기는 조원진 의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치적 영향력 말씀하셨는데 저는 애초부터 사실은 박근혜 씨는 어떤 정신적으로 사람들을 강하게 인도하는 지도자가 아니었고 그 사례는 박근혜 씨가 한나라당 부총재로 있다가 이회창 체제에 반발해서 뛰쳐나가서 한국미래연합이라는 당을 만들어요. 2002년도에 지방선거 정도 치러보고 대선 전에 결국 이회창 후보하고 재결합을 하는데 그 한국미래연합이 경상북도 대구 이런 지역에서 거둔 성적표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씨도 그 자유한국당에 현재 이르는 이 거대한 보수정당 흐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추앙받아서 이제 그렇게 표를 많이 얻었던 거지 그 본인의 독자적 브랜드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다 훼손됐어요.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훼손이 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뭐 잘 알지도 못했던 최순실이 나타나서 엄청나게 그런 관계였었다는 거는 다 뭐 밝혀진 것이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어지간한 그 주류 지지층들은 박근혜 씨 적당히 하고 퇴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지금 다 최경환, 서청원, 박근혜를 출당시키는 것도 그게 무슨 홍준표의 심술, 객기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자유한국당도 기본적으로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그런 정당인데 그 영업장에 와가지고 계속 딸이 들고 그 자리에서 고스톱 치면은 그거 좋겠어? 나가시라고. 그러니까 2002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 떠났다가 뭐 안 되겠으니까 다시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박근혜 씨 그때는 이제 정계 입문한 지 한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과 그때 체급이 완전히 좀 다른 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최경환과 서청원을 내쫓으려고 할 때 최경환과 서청원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것을 전체적으로 막으려면은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뭐 성명을 다시 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와 그냥 서청원 싸움, 홍준표와 최경환 싸움이 돼버려서 결국은 친박 내에서도 우리도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니네 좀 나가줘. 약간 그런 심리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바른정당을 흡수하려면 명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약간 절차상 수순상 좀 해줘라. 약간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참에 이런 개싸움의 결말에 우리 서청원 형, 최경환 형이 홍준표 형을 다 데리고 그렇게 해서 같이 손잡고 나가는 같이 나간다. 같이 퇴장했으면 서로 그만두라고 하니까 우리 정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표 다시 뽑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뭐 다 연결된다고. 김무성이 좋아하겠네.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뭐 저희 시대가 뭐 오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니는 베베꼬야가 안 돼. 그 홍 대표 저기 대법원 그 남겨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면 김무성 대표 이제 조용히 있다가 홍 대표 물러나면 자기가 이제 기회가 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보면 말이죠. 그 홍준표 대표가 이제 2심에서 이긴 거 아닙니까? 무죄. 그 성완종 리스트 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졌다가. 근데 이제 윤승모 씨일 거예요, 아마 이름이. 네네네. 동아일보 윤승모 씨인가요? 윤승모인가? 네, 아무튼 윤모 씨. 동아일보 출신이죠. 네. 그래, 윤승모 맞나? 맞습니다. 그분이 원래 서청원 의원 쪽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또 홍준표 대표 선거할 때도 도와주고 뭐 이런 분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림이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대표가 대표 아닐 때 경남도지사일 때 성완종 리스트로 재판받을 때 이제 우리 서청원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윤승모 그 저기 증언 좀 바꿔주세요. 내가 좆되게 생겼어요. 그렇게 이제 어째 제가 손해를 보는 듯한 그만하십시오. 하나도 안 똑같습니다. 하나갑입니다. 와, 양쪽 다 교란 작전. 하나도 안 똑같습니다. 우리 김수민 변호가. 그 윤승모 보고 증언을 좀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하죠. 윤승모의 증언이 안 바뀌면은 2심도 뭐 퍼펙트하게 유죄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이제 좀 슬쩍 살려달라라고 한 건데 지금 서청원 형이 너 2심 때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이게 정말 그런 식으로 지금 서청원 의원이 자기도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 뻥을 칠 리는 없을 테고요. 둘 중에 한 명 죽는 거죠. 정말 이게 정말 팩트라면. 둘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둘 다. 그 녹취록 까봐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홍 대표는 녹취록이 또 있다고 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녹취록에서 진짜 그런 윤승모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 그럼 이제 대법원에 가가지고는 또 새로운 또 결론, 그 파기환송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고요. 이러면 이제 준표형 가는 거지. 우리 서청원 형도 뭐 지금 홍준표가 뭐 입장을 바꾸겠습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까놓은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청원이 형도 가는 거고. 둘 중에 한 명은 확실하게 죽는 싸움이죠. 둘 중에 한 명은 어쨌든. 최경환은 어떤 스탠스일까? 글쎄요. 뭐 또 그 다른 걸로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또 굉장히 바쁘실 텐데. 그것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야 지금. 보좌관 특혜 채용시킨 걸로. 그 재판도 지금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한쪽으로 완벽하게 쏠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럴 겁니다. 그 재판부가 말이죠. 또 자기한테 청탁 전화가 오니까 제발 그 전화 오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침을 놓았잖아. 판사가 공개적으로. 와, 재판하는 진짜 와중에. 무한한 정말. 그러면은 뭐 얘기 다 한 거지 뭐. 그러면은. 그리고 최경환 의원은 솔직히 뭐 서청원 의원에 비해서도 정치력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사실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장관했지만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어서 저 사람은 과장도 시키면 안 된다고. 능력 부족이라고. 과장도 시키면 안 된다. 그 여담이지만 제가 경복궁역 근처에서 당시 제 직장 근처에서 최경환 의원이 그때 장관이었구나. 담배값 막 올리고 할 때. 산자부 장관 할 때였나요? 아니요. 그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그 초이노믹스 할 때. 그 초이가 다른 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최순실. 얘기 되는데? 그때 식사를 마치고 나가던 최경환 장관께서 불법 유턴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 최은이 하지 않고 기사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아유, 경환이 형 참 경황이 없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둘 다 아주 굉장히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박근혜는 뭐 감옥에 있고요. 이런 와중에 또 준표형도 지금 과거사가 또 하나 걸려 있는 상태고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돼서 리셋이 된다면은 뭐 김용민 희망론이 또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전대 한번 나가시게요. 예, 한번 나가야지. 자유한국당 전대 정도 나가주셔야지. 그러시면 우선 제명을 철회시키는 그런 소송을 또 전개를 해야 됩니다. 아유, 일이 복잡해져요. 할 일이 많아요, 참. 자, 그렇게 해서 또 오늘 파티와 함께하는 SBS 김용민의 뉴스관장은 마무리하게 됐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옥에 갈 수는 있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뭐 승부에 가닥이 있어야지. 이게 뭐 밑도 끝도 없는. 그리고 이제 근처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나 조력자들을 또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이라서 무슨 유엔에 제소를 하고 그 뭐. 저는 그게 이게 일단 처음부터 성격 규정은 정치 보복이라고 해놓고 자기가 받는 이 모든 앞으로 그게 5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그 구형은 알 수 없으나 그 자체를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나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보복이다라는 건데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엔에 가서 제소를 하고 지금 변호인단들 다 이제 사임하게 하고 홀로 막 그 걸석 재판을 거의 받을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그게 자기 머리에서 나왔을까? 누군가의 또 코치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예전엔 최순실이었다면 지금 최순실은 같이 갇혀 있으니까 못할 테고 누군가가 있을 텐데 과연 혼자 결정했는지 누가 결정했는지 그 부분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유영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생각 혹시 누군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영아가 평생 살게 하려고. 엑스맨으로. 그렇지. 평생 살게 하려고. 못 나오게 하려고. 나중에 무슨 뭐 장례위원 이런 거 이름 하나 얹히겠지 뭐. 그게 아니겠는가. 지금 만난 사람은 유영아랑 윤전추 행정관 그 두 명이라고 하는데 모르죠. 그렇다고 유영아 변호사가 그 사람은 어쨌든 자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옆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모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전의 반전, 뭐 반전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이런 황당한 장면들을 유영아 변호사 머릿속에 나왔을까 잘 모르겠어요. 제 직감으로도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그렇게 거물급처럼 보이지 않아서 이러면 반전이다. 이명박. 이명박이가 연합한다. 얼마나 놀라셨는지 기침을 하시네. 정치보복 프레임에 사실 박근혜 씨가 얹혀서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보복 프레임이 조금 먹히는 건 있어요. 지금 여론조사 보면 25%? 요 정도 나와요. 자유한국당 그 홍준표 후보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요게 박근혜 씨에 대한 지지율보다는 높아요. 그래서 거기라도 얹혀가는 게 좋은 거고 이제 졸지에 이명박근혜가 됐어요 또. 그런데 한 트랙이 돼서 저는 혹시 이명박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면은 홍준표가 지금 이 국면에서 친박을 쫓아내지 않죠. 뭐 홍준표가 물론 MB하고도 친하지 않은 건 아는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절대 자유한국당에서 뭐 서청원, 최경환 반발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종국에는 쫓겨납니다. 이제는 흘러간 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25를 안 뺏기려는 거죠. 홍준표는 내가 주인이야. 어쨌든 지금 뭐 MB하고 박근혜가 뭐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럴 처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반전일 것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반전이다. 그 MB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종양인데, 내가 종양인데, 내가 암까지 끌어왔느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최순실이 코치하지 않는 건 확실해요. 저는 박근혜 주변 사람 중에 가장 유능한 사람은 최순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반이 그 장시호가 증언을 했지만 링겔 주사를 맞아가면 히틀러만 나의 투쟁을 쓴 게 아닙니다. 서울구치소 503호 벽지에 기록되고 있는 나의 투쟁도 있습니다. 더럽고 춥고 좁은 곳에서 기본권을 억압받는 대한민국 인권의 아이콘 박근혜를 해부합니다. 뉴스 관장.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힘들어 보이세요, 왠지. 우리 이승원 평론가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감옥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아직은 안 가봤습니다. 네.
가려면 좀 화끈하게 가야지. 박근혜처럼 잡범으로 가는 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큰 거 한번 해먹고 갔다 오는 게 어떨까. 혐의 한 18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네. 예. 쉽지가 않은 일인데. 그렇습니다. 네. 18개 혐의로 사실 박근혜 그렇죠.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됐죠. 네. 예. 18개가 다 유죄가 되면은 전과 18범이 되는 겁니까? 전과 그 계산은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요? 18개를 묶어서 전과 1범이라고 하면은 너무 약하다. 사실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 한 건으로 1범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러네요. 예. 뭐 그러네 진짜. 18범이 되겠죠. 전과 18범. 예. 무죄가 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재판하는 거 보니까 네. 아니 저 재판 담당하시는 재판부 우리 판사님들이 다 보살이 될 거고 네. 지금 몸에서 사리가 나오고 있다는. 네. 돌아가시면 사리가 발견될 그런 수준인데 와 세상에 대단하죠. 저는 이 재판정에서의 투쟁은 그 뭐랄까 변호사가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범한 사람이 그럴 수가 없거든요. 네. 예, 아무리 깡이 있어도 말이죠. 법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유영아 변호사인가요? 네. 예, 네. 이 양반이 말이죠. 살아서 못 나오게 네.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책임을 물을까봐? 그렇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살아서 못 엑스맨으로? 나오게. 그렇지. 네. 박 전 대통령 앞에 가서는 막 좋은 말 해주면서 네. 가까 이건 부딪혀야 됩니다. 네. 세상 곧 바뀝니다. 그때만 좀 네. 고생하시고 네. 지금 가오가 있는 건데 가오를 지키셔야죠 하면서 재판부한테 네. 최대한 충돌하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거는 이제 살아서 못 나오게 네. 하기 위한 그런 술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다가 듭니다. 프리즌 브레이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사상 초유의 탈옥 사태가 그건 나 이제 인생을 다시 살겠다 하면서 이제 예. 네, 16년 동안 이제 체력 단련을 하고 그렇지. 감방의 모든 구조를 알아낸 다음에 예. 예, 김평호 변호사가 몸에다가 예. 문신을 하는 거죠. 감방 구조를 그려가지고 그리고 딱 이제 면회 때 보여주는 겁니다. 그 화장실 그 있지 않습니까? 하수구를 계속 네, 계속 그 확장을 시킵니다. 네, 계속 하수구를요? 틀어가지고 네. 하수구를 통해서 이렇게 네. 탈출하는 시나리오. 네.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네. 우리가 탈옥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난 주간 구속 연장에 대한 그야말로 투쟁 선언, 전면전 선언 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좀. 완전 이제 전선 확대이기도 하고 뭐 확대이자 아예 색깔 자체를 바꿔버렸죠. 그동안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억울하다는 얘기는 계속했지만 어쨌든 법정 투쟁을 통해서 자기의 결백함을 입증하겠다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사실 안 될 거라는 걸 누가 봐도 알잖아요. 유영아 변호사가 그동안 도대체 어떤 식으로 주입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안 된다는 건 아마 유영아 변호사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영역을 확장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역으로 다시 끌어내가지고 사람들 뭐 결집하라. 그리고 뭐 옥중 메시지도 보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난 16일 날 사실 재판받는 사람이 재판부 당신들 못 믿겠다. 너한테 다 맡긴다.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포자기 아니면 제대로 싸움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자포자기 할 사람은 또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지금 판이 이런 거예요. 형량이 세게 나오면 세게 나올수록 네. 박근혜의 어떤 그런 정치보복이다라는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지. 십자가가 커지는 거죠. 예. 예를 들어 뭐 20년형 뭐 혹은 무기형 이렇게 나오면은 네. 박근혜가 그만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만한 형량이 나왔겠거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박근혜를 저런 식으로 너무 세게 정치보복하는 거 아닌가? 라는 논리에 힘을 실어주려고 이 재판 인정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괘씸한 짓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셈인데 그렇지 않나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 갓땅차는 생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씨 생각이. 예. 뭐 저는 이게 뭐 처음부터 애초에 박근혜 씨는 재판을 뭐 현명하게 돌파할 전략이 없었잖아요. 없지. 그냥 보면은 오늘만 사는 것 같아요. 오늘만 사는 거. 자기가 여기서 몇 년 살지에 대해서 예. 어차피 오지 않은 거잖아요. 미래라는 것은. 기시감이 있는 게 말이죠. 뭐냐면 2012년 총선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서 출마했습니다. 총선 네. 후보로.
그때 이제 상대 후보로 손수조. 그렇죠. 새누리당에서 손수조 후보를 내세웠어요. 20대 여성. 그러니까 거기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은 부산에서 이 사실상 지역당이자 그 새누리당의 홈그라운드인 이곳에서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됐다. 네. 이 광을 팔지 못하게끔 그 상대 후보를 최약체로 갖다 앉힌 거지. 네. 완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렸죠. 그렇죠. 그 승리의 의미를 반감시키려고. 마찬가지로 이번 그 1심 판결의 결과의 의미를 최대한 흠결내기 위해서 그렇게 재판 포기 선언, 변호인 집단 사퇴 이런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뭐 저쪽 진영에서는 또 승부사적 기질이 보였다. 승부사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단어를 썼네요. 네. 감옥까지 들어간 말도 안 되는 승부사는 제가 생전에 처음 본 그런 승부사입니다. 뭐 승부를 하다 보면서까지 정부의 문건을 검토하고 뭐 잠도 잘 못 자가지고 막 호소를 했다는 최순실 씨가. 국정 운영하시느라고. 그래서 최순실이 뭐 작년 이맘때죠. 10월 말에 귀국해가지고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박근혜는 제압당한 겁니다. 그 주변에 머리 잘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그 유능하다는 표현보다는 박근혜 코드에 가장 잘 맞는 이 말하자면은 컨설턴트. 그게 유능한 거죠. 그게 유능한 건가? 유능하다기보다는 그리고 박근혜 수준에 맞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될까? 그러시고요. 너무 계신데요 지금. 너무 두둔한 경향이 있어. 누굴 두둔해요? 누굴 두둔해요? 당신이 최순실을 유능하다는 것이 가치 판단에서 옳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능 말고 다른 적합한 이명박은 4대강 공사에서 유능했죠. 강을 파헤끼는 데서. 그런 거죠. 유능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그건 네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론을 이끌어 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김수민이가 방금 한 말 MB는 유능하다. 이게 따옴표 딱 커터 달아가지고 어디 제목으로 뽑아봐. 그럼 당신은 친 이명박계가 되는 거야. 아니죠. 그러면 내가 후배 평론가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점잖게 충고하면은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유능하다가 가치 판단이고 같은 편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잘못된 여론 지형과 담론 지형을 만들어 온 것이 바로 김용민과 같은 노후 평론가랍니다. 조선일보한테 당한 거야. 그래서 최장집이 그거 알아야지. 사람 말이야. 그래서 조선일보의 그 당시 이한우 논설위원 같은 그런 평론가가 되겠단 말입니까? 나는 이한돈. 한우보다는 한돈. 이한돈을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끼어들 틈이 없다 진짜. 뭔 얘기하다가 뭔 얘기를 한 거야? 하여튼 최순실이 잡혀 들어가면서 박근혜 쪽은 사태를 이렇게 유리하게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을 못하고 그냥 뭐 기분대로 질렀다가 나오는 대로 했다가 뭐 비장미에 취했다가 스스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작년 10월 말 이제 드디어 그 촛불혁명 1주년이 돼가는데 10월 26일 날에 이제 박근혜 씨가 국회 가가지고 그때 개헌을 제안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JTBC가 태블릿 문건을 공개했고 그 이튿날 오후에 박근혜가 뭐 사과에 기자회견 뭐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일방적인 녹화를 했었죠. 그때부터 이제 불길이 붙기 시작해가지고 촛불 집회가 열리게 됐고 매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촛불혁명으로 이제 비화가 됐고 그 와중에 박근혜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초기에 박근혜가 아예 사퇴를 했다면은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직을 사퇴하는. 그런 각하 이 정도면은 뭐 대충 뭐 사과한다고 수순다고 될 문제 같지 않습니다. 그냥 사퇴하시죠. 이런 제언을 한 참모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박근혜의 최대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참모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조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나도 가늠이 됐거든. 요거는 사퇴 말고는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11월 말로 이거는 뭐 사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11월 말은 무슨 3월 10일에 쫓겨났지. 사퇴할 것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완전 틀렸어요. 그 당시에 김용민 관장이 12월 말 하야.
네. 진짜?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그때부터 달력을 음력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니, 처음에는 음력 12월이라고. 네. 미국 동부 시각을 해가지고 하루 이틀 좀 시간을 벌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때 음력으로 바꾸고 그레고리형으로 바꾸고 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만은 예 그래요. 근데 사퇴를 안 하더라고. 네. 아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무적 감각이 없나? 근데 사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박근혜 씨가 3월 10일 날 그때 이제 탄핵이 네. 확정된 거 아니에요? 파면이 확정된 거 아니에요? 네. 그 텔레비전 볼 때 말이죠. 그 이정미 재판관 대행이 재판소장 대행이 이제 판결문을 읽을 때 주문 읽을 때까지 자기는 각하 또는 기각될 줄 알았다는 거야. 네. 그래서 뭐 파면한다 이게 나오자마자 전화를 해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5단 케이크 만들고 있었다는 설도 있었잖아요. 글쎄 말이야. 네, 이게 네. 뭐야 이게. 아니 그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10월 29일날 그 첫 집회부터 저는 계속 나갔었거든요. 그땐 동아일보 앞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4일날 태블릿 PC가 보도가 됐고 그 전에 이제 좀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개헌을 뜬금없이 국회에 나와서 집어들었잖아요, 박근혜 씨가. 그래서 모든 이슈가 다 이제 개헌으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태블릿 PC가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바보가 된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25일인가 잠깐 뭐 사과 비슷한 거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29일부터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막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이다 발언이다 해서 짤방 돌아다니고 이럴 때였어요. 아 제가 그 때문에 엄청나게 그 네.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 왜요? 그때 이제 그 최순실을 향해서 근본 없는 여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관장님이 예,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근본 없는 사람이다라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근본 없는 여자라고 하니까 이 여혐 발언으로 이제 인식이 됐던 거지. 뭔가 홍준표와 뭔가 겹쳐지는 분위기인데요. 나는 그 근본 없는과 여자는 따로 떼어서 봐야 된다 이랬다가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먹었었어요. 예. 근데 김수민이도 그 네. 비난 대열에 동참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네.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비난했었어요? 네. 네.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게. 제가 그 포스팅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얘기할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하여간 뭐. 막 씹으려다가. 근데 그때 이재명 시장이 처음으로 하야 얘기를 하니까 뭐 일각에서는 야 좀 과격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당연히 하야 해야지 그 하야에 대해서도 사퇴. 조심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김용민이가 먼저 얘기했어 사실은 10월 26일 이전에. 6일 이전에.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집회 현장 보면은 이제 그 기억이 나요. 그때가 날씨가 꽤 좋았던 것 같고. 네. 저 왜 기억나냐면 그 누군가가 촛불을 들었는데 그때 제 머리카락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어떤 분을 같이 갔는데 네. 그때는 이제 제 이름이 숙현이었으니까 숙현 씨 머리카락 타는 것 같은데요. 머리카락 봤더니 진짜 끝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있는 막 사람 때문에요? 예, 지나가는 사람이